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국 소비세법 개정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그 자료에 보면 이제 부가가치세법부터 2020년도에 적용될 2020년도 올해 적용될 개정세법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순서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개정세법 내용을 보실 때 우선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나눠드릴 때 거기 밑에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담아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적용 시기를 잘 주의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적용 시기가 어떤 것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인 게 있고 어떤 개정 내용은 2020년 2월 1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개정사항은 2020년 4월 1일 이후 또 어떤 것은 7월 1일 이후 또 어떤 것은 21년 1월 1일 이후 이렇게 적용 시기가 다 다릅니다. 제가 그 중에 우리 시험이 3월 28일 날 시험을 본다는 가정하에 28일 이후에 개정이 적용되는 것을 안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험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4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것 또는 7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것도 그 중에 중요한 거라면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뭐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 적용 시기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 여러분들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 시험을 보는데 그게 만약에 3월 28일 날 본다 그러면 3월 28일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험을 4월 15일 날 본다. 그러면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짜에 이미 적용이 시작된 개정사항은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일단 가정으로 3월 28일 날 시험 본다는 가정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정세법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자료에는 2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번 개정세법에서 용역에 대한 업종 명칭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은요, 우리 표준산업분류에 대한 분류표를 기준으로 해서 업종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내용을 개정세법 2020년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자료를 보시면 용역의 업종 명칭 중에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이런 것들은 뭐 이전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용역의 업종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업 중에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계나 장비 수리업 업종이 용역의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수업이 운수 및 창고업으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이 정보통신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괄호 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출판업과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업은 제외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출판업과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업은 용역이 아니라 뭐다? 재화다. 그죠? 그래서 괄호 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용역이냐 재화냐를 구분합니까?
그렇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용역이냐 재화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요.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용역인지 재화인지 용역인지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업은 용역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괄호 안에 출판업과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얘는 재화의 범위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었던 명칭이 부동산업으로 바뀌었고요. 부동산업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다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두 가지 있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염전, 임대,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돼야 하는 거. 얘는 임대로 보지 않죠.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는 똑같아요. 다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부동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밑에 나오지만 임대업은요. 뒤에 밑에 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임대업이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종정 규정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니까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있던 것이 여기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옮겨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영세율 적용 대상 외화 획득 용역이 있는데 요 내용은 뒤에 5번 개정 내용하고 연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페이지 4페이지로 넘어갈까요? 4페이지 보시면 거기 영세율 대상 외화 획득 용역에 대한 투자자문업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제가 개정세법 내용마다 제 교재에 몇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지 페이지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개정사항은 개정 내용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제가 참고 자료로 박스 안에 그 개정된 사항을 다 집어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참고를 하면 되고요. 영세율 대상 외화 획득 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했는데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일단 이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다?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 시험을 보면 이거 의미 없는 겁니다. 7월 1일 이후에 시험 볼 때 이 개정사항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5번 내용은 7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건데 워낙 그 개정사항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으니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비거주자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그래서 갑돌이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얘하고 어떻게 해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하고 그렇죠. 직접 계약을 해라. 직접 계약을 해라. 그리고 대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국한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원화로 수령해라. 그죠? 그래서 외국한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수령해라. 요게 기본 조건이죠. 그런 경우로서 만약에 재화가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이 얘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 이거 지정하는 사업자라고 그냥 적을까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한테 얘한테 재화를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얘가 어느 사업에 써야 된다? 그렇죠. 과세 사업에 써야 되죠. 과세 사업에 쓰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이거를 면세 사업에 쓴다 그러면 10%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재화는 이렇게 하고요. 그죠?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은 기본 조건이 이렇다는 가정하에 재화와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재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화는 얘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한테 재화를 인도하고 그 국내 사업자가 이거를 과세 사업에 쓸 때만 영세율 적용해 주겠다. 그죠? 그러면 용역의 경우에는 어떨 때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까? 용역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아니라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형재산권 임대업,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수리업, 자, 그 다음에 선박 관리업, 보관 및 창고업, 그리고 뭐 보세 운송 용역.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보세 운송 용역.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등등의 것들이 즉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을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이러한 적용 대상 용역을 제공할 때 그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영세율 적용 대상에 뭐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투자 자문업을 추가시키겠다. 투자 자문업을 추가시키겠다. 그리고 영세율 적용이 될 때 전문 서비스업, 빨간색으로 할까요? 전문 서비스업, 그 다음에 사업 지원 서비스업, 얘네는 뭡니까? 그렇죠. 상호 면세주의. 상호 면세주의를 채택해서 영세율 적용해 주는 거야. 거래한, 직접 계약한 얘네 나라에서도 이거 우리나라 사업자한테 영세율 적용하면 우리도 영세율, 그렇지 않으면 10%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문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상호 면세주의를 적용하던 것을 얘가 추가되면서 얘도 상호 면세주의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하세요. 이거 언제부터예요?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앞으로 2페이지 돌아와 보세요. 영세율 적용 대상 외화 획득 용역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종정 규정을 보시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하고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아라. 기본 조건이죠. 그리고 용역이 되려면 영세율 대상, 적용 대상 용역이어야 한다. 그중에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그죠? 주의하실 것은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뭐는 아니다?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니다.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무형재산권 임대업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그 다음에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그런데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이 오른쪽에 정보통신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자,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4페이지 5번 규정 보세요. 그러면서 자, 종종 규정에 전문 서비스업이 있었고 사업 지원 서비스업. 얘네들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었죠. 그런데 7월 1일부터 오른쪽에 개정사항 보시면 투자 자문업이 들어가면서 얘도 상호면세주의에 추가하겠다.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그 전에 시험 보면 여기 4페이지에 있는 내용 5번 개정 규정은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 전에 시험 봤으면 좋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1번 개정 규정하고 묶어서 5번 개정 규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3페이지 오셔서 두 번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인데 얘도 언제부터다? 7월 1일 이후부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얘는요. 기본 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 사업자 등록증 발급해줘야 돼요? 그렇죠. 3일 이내. 필요한 경우라면 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죠. 그게 원칙적인 3일 이내 발급해줘야 되는 규정이 며칠로 바뀐 겁니까? 2일 이내로 바뀐 거예요. 다만 이거 언제부터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료 나눠드린데 보시면 적용 시기가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은 다 적용 시기에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거 꼭 보고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시험 보느냐에 따라서 정리할 내용이 달라진다. 항상 우리 자격사 시험은요. 그 시험 보는 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 규정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 시기를 꼭 보시고요. 3번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 자동 정정 내용인데 종전사항을 보시면 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생겨요. 그러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자, 정정 사유 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정 신고를 하는 그 당일날 바로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재발급이 되는 거고 이름 상호 이외에 다른 사항이 변경되면요. 3일 범위 내에서 새로 정정된 사업자 등록증이 재발급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사업장 예전 규정을 보세요. 그래서 뭐 상호 변경이나 상속이나 아니면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이나 출자 지분 변경이나 사업장이 이사가거나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에 정정 사유에 해당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서를 추가해서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오른쪽에 개정사항을 보면 이렇게 단서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장하고 내가 사는 주소가 동일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너 사업장 이전을 할 때 그때 주소지 이전을 할 때 사업장이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동의하니? 라는 체크박스에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그냥 자동적으로 사업장 정정 신고를 한 걸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규정을 보시면 단서 추가 오른쪽에 보시죠. 다만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거기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거죠. 어떤 체크박스입니까? 주소지 이전할 때 사업장이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동의를 하면 그러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되는 것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그러면 정정 신고 안 해도 사업장이 자동적으로 이전되고 정정 신고 한 걸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신탁 납세 의무자 규정 보완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정사항입니다. 자, 빨간색 별표를 하시고 무조건 시험에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신탁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인데요. 자, 수업 시간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갑돌입니다. 갑돌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 회사 등에 요거를 맡깁니다. 신탁 회사에 맡겨요. 자, 그럴 때 재산을 맡긴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렇죠. 위탁자라고 하죠. 맡아서 관리해주는 신탁 회사 같은 경우를 우린 뭐라 그럽니까? 수탁자라고 합니다. 수탁자.
자, 이 경우에 납세 의무는요, 원칙적으로 이 신탁계약에 의한 납세 의무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위탁자죠.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로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다? 그렇죠. 담보신탁이죠. 담보신탁의 경우. 그래서 이 을순이가 이 갑돌이의 채무 이행을 위해서 신탁을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적인 사항에 담보신탁의 경우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로 한다는 딱 하나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됐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추가사항을 보시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갑돌이가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너무 오래전에 이 지역이 형성됐고 여기에 있는 집이나 건물들이 너무 오래돼서 막 낙후돼 있는 상태예요. 길도 좁고요. 그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서 도정법이라 그러죠. 도정법에 의해서 얘를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조금 작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갑돌이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갑돌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길도 아주 좁고요. 차 한 대도 지나가기 어려워요. 건물도 막 오래돼서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얘를 도정법에 의해서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얘를 재개발,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지역도 닦아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도로도 똑바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공공시설도 막 이렇게 집어넣고요. 병원이나 뭐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집을 깨끗하게 크게 이렇게 지어서 여기에 살던 사람한테 요거를 나눠주고요. 남는 거는 또 분양을 합니다. 이거를 재개발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얘네 각각이 다 따로따로 알아서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사업 시행자가요. 요 중간에서 사업 시행자가 껴가지고 요 사업을 얘한테 부탁을 받아서 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이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로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지정개발자로 지정을 받은 신탁회사라 그러면 얘가 각각 전부 다 이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요 지정개발자로 지정된 신탁자, 즉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사업 진행할 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얘를 예외적인 납세 의무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정법 등에 의해서 지정개발자로 지정된 수탁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신탁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얘를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 규정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자, 종정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신탁 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시 납세 의무자에 있어서 원칙은 위탁자고 예외적으로 담보 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위해서 신탁 재산 처분합니까? 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였는데 거기에 하나 예외적인 납세 의무자로 얘를 하나 더 집어넣었다는 거죠. 도정법 및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 아주 중요한 규정이다. 자, 5번은 설명을 드렸고요. 6번으로 넘어가셔서 이것도 언제부터다? 7월 1일 이후부터다. 자, 면세 적용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예전에는 사회적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이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있었는데 여기 사회적 기업에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도 사회적 기업이 일정한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칠 때 면세하는 교육 영역으로 봐줬습니다. 뭐 일정한 시설이라 그러면 뭐 청소년 수련 기관,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사회적 기업에 추가해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추가했다. 언제부터다? 7월 1일 이후부터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는데 예전에 하나로 뭉쳐있던 것을 그냥 나눠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 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 유동화 사업, 자산관리 사업이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였는데 자산 유동화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얘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자산관리 사업은요. 자산관리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 구분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 회사가 하는 자산 유동화 사업,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 사업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자, 이거 여러분 일종의 이것도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문구가 묻어나올 수 있어요. 빨간색 별표는 아니지만 얘 면제 대상 금융보험 용역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연필로 별표해 놓습니다. 우리 선택지항에 묻어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셔서 8번입니다.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인데요. 자, 재화 수입에 대한 면세 규정에 이런 게 있었죠.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그죠? 기억나시죠? 자, 거기에 항공기 제작 수리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가 면세 대상 수입 물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뿐만 아니라 부분품도 추가해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내려오셔서 합병 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인데 빨간색 별표입니다. 빨간색 별표. 자,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종정 규정을 한번 보시죠. 이런 그 특례 규정의 일종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신설된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위수탁 판매의 경우, 그죠? 그때 세금계산서 누가 발급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본인이나 위탁자 대신해서, 위탁자나 본인을 대신해서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위탁자 본인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판매라 그래도 위탁자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거였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업 시행자가 얘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가 특례 규정 중에 대표적인 건데, 특례 규정 이거 말고 교재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합병과 관련해서 합병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하나 추가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 나중에 합병 등기를 하면서 피합병 법인이 사라지게 돼 있는데요. 합병 등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흡수 합병이라 그러면 자, 우리 이런 얘기 해봅시다. 과세 기간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그죠? 총칙에서 부가가치세 총칙에서 과세 기간을 공부하면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 그리고 폐업일의 경우 폐업이 있는 경우에 과세 기간을 또 세부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 폐업일에 대한 규정인데요. 합병에 의해서 폐업했을 때 폐업일이 언제가 됩니까? 합병 등기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합병이라 그러는 거는 이런 거죠.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랑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 요거 없어지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 요거를 합병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회사를 우린 뭐라 그럽니까? 피를 흘리면서 없어진다 그래서 피합병법인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은 회사를 뭐라 그래요? 합병법인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합병인데 얘는 무슨 합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있는데 A가 B한테 흡수 합병된 걸 얘기하는 거죠. 흡수 합병을 제가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말고요. A하고 B가 합쳐져서 새로운 C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신설합병 이렇게 불렀죠. 자, 이렇게 합병이 됐을 때 어쨌든 없어지는 회사를 피합병법인이라 그러는데 이 피합병법인의 폐업일이 언제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흡수 합병됐을 때는 살아남은 애가 합병 이후 사업이 달라지니까 변경등기하겠죠. 변경등기일이고요. 폐업일은 변경등기일이다. 만약에 이거 둘 다 없어지고 C라는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면 얘는 다 없어지면서 새로운 회사가 생기는 신설합병의 경우라 그러면 얘 없어지는 회사의 폐업일은 언제다? 그렇죠. 얘 신설회사가 설립등기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이 합병등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변경등기하고 설립등기하는 합병등기를 하게 되면 피합병법인이 없어지게 되는데 합병이라는 게 합병에 대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등기를 딱 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합병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에 대한 일정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합병에 대해서 계약도 하고 서로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그 계약에 따라서 합병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 실제 합병이 되는 날짜는 합병 등기일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되어 있어요. 실제 이 회사가 사실은 실제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없어지는 합병 등기는 이때 하는 거죠. 지금 개정세법은 뭐예요? 요때의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때 규정. 자, 그러면 지금 A가 B한테 흡수돼서 합병됐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이 실제 합병을 해서 이때 폐업일로 없어지는데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 등기로 이렇게 마무리 질 때까지 A가 다른 C라는 회사하고 거래를 한 거래 내역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요. 그죠? 그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A가 피합병법인이 거래를 했을 때 세금계산서 요거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해 주니? 이겁니다. 자, 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겠다? 원칙은 실제 거래 얘가 한 거니까 그죠? 피합병법인인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얘 누굽니까? 실제 없어진 애예요. 없어진 애입니다. 이때부터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이 이후에 실제 없어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외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야 이거 실제 없어진 거니까 합병법인인 B가 요거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거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예외적으로 합병법인도 세금계산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A가 발행하는 거고요. 얘는 B도 가능하게 해준 거다. 여러분, B도 가능하게 해준 거지 B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9번 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정된 규정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합병 기일부터 합병 등기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합병 법인 명의로, B의 명의로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할 수 있도록 해줬다. 자, 이해 가시죠? 정리됩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요. 연필로 세모 이렇게 처리해 놓습니다. 다른 규정 다 보고 그냥 심심풀이로 한 두세 번 읽어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무조건 기출 1순위다. 그죠? 빨간색 별표입니다. 얘는 2월 1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2월 11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이미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인데 왼쪽에 종정 규정을 보시면 대손 사유를 보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손이 확정되면 그러면 대손세액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 매출세액에 대한 부분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대손금액 어떻게 계산했죠? 못 받게 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죠. 그래서 못 받게 된 대손금액 곱하기 포함됐으니까 110분의 세액을 발라내는 거니까 10을 곱해서 대손세액 대상 금액을 계산했죠. 자, 그런데요. 요 대손이 되려면 종정 규정에 있어서는 언제 범위 내에서 대손이 확정돼야 돼요? 그렇죠. 공급일로부터 첫 번째 뭘 봐야 되죠?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죠. 그죠? 그래서 5년 공급일로부터 5년까지도 아니고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도 아니고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그죠? 대손이 확정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 몇 년으로 바뀌었다? 10년으로 바뀌었다.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출 1순위다. 1순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에 명확한데 이것도 빨간색 별표입니다. 종정 규정을 보면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우리 어떻게 정리했죠? 앞글자 따서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이렇게 정리했죠? 등사세, 토, 면접비. 그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요 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실기재. 그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요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요 세를 요거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그 규정 내용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동그라미 두 개는 뭡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이죠. 첫 번째 거는 제출 안 한 경우, 두 번째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 즉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에 얘가 잘못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부실기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는 뭐예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게 미제출, 미발급 세금 계산서, 네 번째 게 부실기재죠. 필요적 기재사항 제대로 적지 않은 거. 자, 그런데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네 가지가 있고요. 뭐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명칭, 성명 명칭,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네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이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공급가액이 필요기사항 네 가지 사항 중에 공급가액이 잘못 적혔을 때 그러면
전부를 다 매입세 불공제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 금액하고 차이 나는 금액만 불공제하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지금 매입세 불공제 대상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실기재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부실기재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가 있다. 자, 먼저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성명, 명칭, 그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부가가치 공급가액 먼저 적을까요?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과 세액,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입니다.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 거래를 100만 원어치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여기 공급가액 세액란에 공급가액을 200만 원으로 적은 거예요. 200만 원으로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100만 원인데 공급가액 200만 원 적었으니까 요거 뭡니까? 부실기재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가액을 서로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부실기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요거 바꿀게요. 얘를 요거 바꿀게요. 요거 100만 원, 요거 200만 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부실기재니까 부실기재분이니까 을순이 입장에서는 원래 100만 원 거래인데 200만 원으로 적었어. 그러니까 부실기재니까 얘 매입세 공제 안 해줘. 그런데 얼마를 안 해줘? 얘 부실기재했으니까 200만 원 전체를 안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과 아니야, 이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100만 원만 이거 부실기재분이지 라는 두 가지 규정이 서로 다투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00만 원 전체를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요 차이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는 것을 추가해서 매입세 공제, 불공제에 대한 마찰을 해소시켰죠. 그래서 오른쪽에 개정사항을 보시면 단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매입세 불공제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인데요.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2019년 말까지 적용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21년까지 이거 무조건 연장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할 때 자, 여기 이 의제매입세 관련해서는요. 13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다 뭡니까? 연 과세표준 기준. 1년 매출액 기준으로 표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기간 기준이면 요거 반이겠죠. 그죠? 자, 공제율을 보면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 공제율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102분의 2입니다. 그죠? 그런데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는 그 흐름의 영업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음식점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의 경우에 만약에 내가 법인이더라 그러면 106분의 6을 적용해 줬고요.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108분의 8을 적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과세 유흥장소라 그러면
얘도 음식점이니까 104분의 4를 해줬죠. 얘를 104분의 4를 해주니까 누가 뿔이 났어요? 제조업자들이 뿔이 났죠. 그래서 제조업자로서 개인 사업자이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러면 아니 제조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102분의 2고 룸사롱 같은 거 하면 104분의 4.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104분의 4를 적용해 줬다. 그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 영세한 규모에 있는 제조업자. 예를 들면 뭐 과자점업, 뭐 제분업, 떡방앗간 이런 제조업자들은 106분의 6을 적용해 줬고요. 그죠? 제조업자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그런 법인은 역시 102분의 1을 적용해 줬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1년 기준으로 4억, 6개월 과세기간 기준으로 2억이죠. 4억 이하, 2억 이하면 그러면 109분의 9를 적용해 줬습니다. 요게 종정 규정이죠. 그런데 요게요, 여러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연장했다. 그래서 계속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적용하고요. 그러나 하나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과세유흥장소. 그죠? 그래서 얘를 없애고 어떻게 했다? 과세유흥장소는 102분의 1을 적용하는 걸로 바꿨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 위에 13번 개정상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표에 오른쪽 표에 첫 번째 들어있는 표 있죠?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밑에 칸에 보시면 과세유흥장소 기타 102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13번 9페이지 개정상 표가 있는데요. 종정규정 말고 개정규정에 위에 있는 표에 그러니까 개인 음식점 공제율 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 거기에 그 표의 맨 밑에 보시면 과세유흥장소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102분의 2라고 되어 있죠. 여기 과세유흥장소에 빨간색 별표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104분의 4인데 102분의 2로 바꿨다. 개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한도죠. 공제한도는 역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자한테 공제한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던 것을 역시 추가한도 적용하는 그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거 어떻게 역시 2년 연장해서 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공제율 적용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공제율 적용할 때 이렇게 했죠. 얘는 법인 사업자고요. 그리고 얘는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1년 기준이면 4억이죠. 그죠? 4억. 그 다음에 4억 초과. 그 다음에 2억에서 4억. 그 다음에 2억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기준이면. 6개월 기준이면 얘가 2억이 되는 거고 얘가 1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1억. 요것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자, 그 경우로서 일반적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업 경영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는요 40%였죠. 40%. 자, 그 다음에 5%씩 올라간다 그랬죠. 얘는 45%. 그 다음에 음식점업이면 50%.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55%. 그 다음에 60%. 그죠? 그 다음에 얘는 65%.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공제율을 얘는 55%죠. 그죠? 그래서 공제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역시 간이가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 공제 우대 적용률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역시
과세 유흥장소의 경우에는 종전에 104분의 4를 적용해 줬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종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과세 유흥장소는 104분의 4, 그 다음에 제조업자는 106분의 6, 그리고 음식점업자는 108분의 8, 109분의 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개정됐어요? 과세 유흥장소가 104분의 4가 102분의 2로 개정됐죠. 그래서 이제 간이과세자는 102분의 2, 제조업자는 106분의 6, 제조업자 106분의 6, 그 다음에 음식점업자는 108분의 8 또는 109분의 9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차이 나는 게 뭐예요? 과세 유흥장소가 104분의 4가 102분의 2로 바뀌었다는 거 역시 동일합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15번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정고지에 대해서 신고 납부가 아니라 예정고지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에 국한했는데 일정한 규모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예정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규정인데 이거 언제부터입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 우리 합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요거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확대인데요. 자, 이제 우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적용을 해주나요? 제조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납부유예를 적용해 줬었죠. 자, 중소기업이면 총 매출액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 또는 금액 기준으로 100억 이상이어야 될 것. 중견기업은요, 금액 기준 없죠? 50% 이상이어야 될 것.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최근 3년 동안 관세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뭐예요? 최근 2년 이내에 체납액이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체납된 사실이나 또는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납부유예를 수입자에 대해서 납부유예를 적용해 줬는데요. 그런데 개정된 사항은 3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번이 뭐예요? 최근 2년 동안 관세, 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체납이라는 게 뭐예요? 체납은요,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만 늦더라도 체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한두 살 더 많아질수록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꼭 늘상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제도 똑같은 일하고 오늘도 똑같은 일하고 내일도 똑같고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회사 안 나가고 그죠?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좀 쉬면 오늘이 주말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하기에 정신없기 때문에요. 나 납부유예 신청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이미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났단 말이죠. 체납된 상태라는 거죠.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요. 어쨌든 하루 이틀 지나도 그거 체납이고요. 현재 종정 규정에 따르면 하루라도 체납이 되면 납부유예 신청 못합니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체납한 게 아니라 그냥 부득이하게 실수로 며칠 체납을 한 것까지 납부유예 적용을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 규정이 다 쓸데없는 규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체납의 경우라도 15일 이내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납부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세법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납부유예 규정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냐면요. 납부유예 적용 신청을 받으려는 중소 중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한테 확정신고기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죠? 나
납부유예 적용 신청되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하고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너 적용 대상 맞아? 아니야 하고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고, 적용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관할 세관장한테 납부유예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너무 급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1개월을 몇 개월로 바꿨다? 3개월로 바꿨다. 자, 그래서 체납의 경우에는 2년간 관세, 국세 체납,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되는데, 체납을 했더라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납부를 했더라. 그러면 체납으로 보지 않고 납부유예 적용 대상으로 봐주고요.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요 적용 신청을 할 때 신청 기한이죠. 원래는 신고 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개월을 3개월로 바꿨다. 자, 중요한 규정입니다. 16번도 빨간색 별표해 놓으실 것. 그래서 15일 이내라는 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그 다음에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거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출제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셔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 합리화인데요. 복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입니다. 자, 가산세 왼쪽 종정규정을 보시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지연발급, 못하면 미발급으로 2%가 됐었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1% 가산세 적용하는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면 종정규정을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적용을 하는데, 1% 가산세 적용되는 대상에 오른쪽 개정사항을 추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사항을 보시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했어요. 그 경우에도 1%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 갑돌이라는 사업자가 A라는 사업장하고 B라는 사업장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번에 A라는 사업장에서 C라는 사업장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팔았는데, 그런데 A라는 사업장에서 C라는 사업장에 물건을 팔았으면 사업장 단위과세 원칙 하에 A라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돌이가 어떻게 했다? A라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고요. B라는 사업장에서 C라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더라. 이런 경우입니다. 종정규정으로는 어떻게 이걸 적용했냐 하면, 자, A라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몇 프로? 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사업장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자, 얘는 뭐예요? 가공발급이죠. 가공발급.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에 따른 가산세 몇 프로입니까? 3%입니다. 자, 그래서 세법 규정상 얘는 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3% 가공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얘는 미발급 가산세 2%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요, 가공발급 3%는 아니고요. 가공발급 3%에 대한 가산세는 실무에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있었고, 미발급 가산세 2%만 적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 규정이 개정됐다는 거죠. 야, 갑돌이라는 얘가 이 거래 내역을 숨기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이렇게 발행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얘가 귀책 사유가 크다고 볼 수 없으니까 요 미발급 2% 적용하던 가산세 요거를 어떻게 하자? 1% 가산세로 좀 부담을 줄여주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1% 가산세 적용되던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1% 적용을 하고 있던 게 몇 가지였죠? 7가지였죠. 7가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박스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 미등록 가산세, 타인 등록 가산세 1%고요. 미등록 가산세, 타인 등록 가산세. 그 다음에 미발급이 아니라 지연발급 1% 가산세죠. 그 다음에 부실기재, 부실기재분 1% 가산세였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그 경우에도 1% 가산세였죠. 그 다음에 저기 뒤쪽으로 가서 제 교재 뒤편으로 가서 현금 매출 명세서,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 제출 안 했을 때 제출 불성시 가산세 1%였습니다. 이렇게 6가지였죠. 그리고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플러스 하나, 이거 들어갔다. 요거 1%. 그래서 사업장 2개 이상 보유한 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1% 가산세를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추가가 됐다. 그래서 총 1%는 7가지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 가산세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서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번 개정사항에 괄호 1번도 빨간색 별표 하시고요. 그리고 괄호 2번도 빨간색 별표. 그죠? 자, 괄호 2번 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한데요. 우리 세법에 3% 가산세가 적용되는 규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공발급, 가공수치. 그죠? 가공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만들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죠. 가공발급, 가공수치. 그 다음에 비사업자의 가공발급 수치. 그죠? 요 3가지가 3%입니다. 그런데 요 가공발급에 있어서 이전에 그 적용 기준이, 규정이 세금계산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이 도대체 뭐예요, 그게? 공급 대가입니까? 아니면 공급 가액입니까? 아니면 세액입니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적힌 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그죠? 적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 기준으로 3% 가산세 때리겠다.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3% 3가지가 적용된다는 것도 같이 이 시간에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규정 명확한데요. 자, 2% 가산세가 적용되던 거 우리 몇 가지였습니까? 5가지였죠.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발급 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요? 미발급이죠. 2%. 그 다음에 가공이 아니라 뭡니까? 위장발급, 그리고 위장수치. 그죠? 그 다음에 과다기재 발급, 과다기재 수치. 그래서 요 3가지가 뭡니까? 2%의 가산세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원래 중복 적용 배제 규정에 보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이 적용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에 관련된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돼서요. 과다기재 발급 수치 가산세 2%가 적용이 되면 그러면 부실기재 1% 가산세 중복 적용 안 하는 걸로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규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간이가세자에 대한 규정인데 요거 빨간색 별표입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간이가세 배제사업 겸용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가세 배제사업 폐지 시 간이가세자 전환 규정을 신설했다. 자, 얘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래 간이가세자였어요. 간이가세자였는데 그런데 사업을 쭉 하다가요. 간이가세 배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하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간이가세 적용하다가 간이가세 배제 사업장을 개업을 했기 때문에 배제 사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이제 간이가세자가 요 간이가세 적용되는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죠? 언제 전환이 됩니까? 요 일반과세자에 대한 사업장, 요 일반과세자에 대한 사업이 개시한 다음 과세기간, 그죠?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 간이가세자 적용하던 사업장은 요 과세사업, 일반과세자 사업을 개시한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쭉 또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반 과세로 적용하던 일반과세 사업을 개시해서 해오던 이 일반 사업장을 폐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 이제 다시 일반과세 적용되는 사업장을 폐업했으니까 나 다시 간이가세자로 변경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종정규정에는 그러면 언제부터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느냐? 언제부터 변경되느냐에 대한 법 규정은 없고요. 그냥 해석에 의해서 종전에는 다음 연도부터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는 걸로 우리가 적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애매하더라는 겁니다. 왜 애매할까요? 자, 요게 이제 과세기간이라고 해봅시다. 1년이라고 해봅시다. 1년. 요거를 좀 세밀하게 적어볼게요. 자, 요게 2018년이라고 해봅시다. 요때 내가 간이가세자를 적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2기에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을 했습니다. 자, 요게 2018년도고요. 그리고 요거 6개월이에요. 이렇게 요게 6월 30날입니다. 요게 12월 31일이고요.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반과세자가 폐업을 하면 그러면 다음 연도부터 얘는 일반과세자는 다음 연도부터 간이가세자로 이렇게 변경되는 규정이었다는 거죠. 다음 연도 언제부터요? 1월 1일부터네요. 그죠?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간이가세자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이가세자는요, 원래 규정이 뭐예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달하는 경우에 4,800만 원 미달하는 경우에 간이가세자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연도부터 간이가세 적용된다 그러면 이때 2기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가세가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를 다음 연도를 어떻게 이제 개정을 한 겁니까? 얘를 개정 규정에서는 현 규정이라고 할게요. 현 규정에서는 얘는 다음 연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공급대가 기준을 규모를 보고서 적용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요때가 아니라 이때부터 간이가세자로 변경된다. 7월 1일부터 요때부터 간이가세자로 변경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표안을 봅니다.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 배제 사업을 겸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같이 겸용한다 그러면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됐잖아요. 그리고 이
일반 과세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었고요. 해석에 의해서 다음 연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없던 법 규정을 해석에 의해서 적용하던 규정을 법으로 신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간이가세 배제 사업 폐업을 합니다. 예, 간이가세 배제 사업을 폐지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 폐지 속하는 다음 연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가세자가 적용되는 걸로, 그죠? 그래서 다음에 7월 1일부터 간이가세 적용되는 걸로 조금 합리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18번 빨간색 별표해 놓으시고, 역시 19번도 빨간색 별표입니다. 얘도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인데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X1년, X2년, X3년, X4년이죠. 자, 나 간이가세자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쭉 간이, 그죠? 자, 간이가세자로 신고를 해왔어요.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2000X4년에 세무조사를 들어가 봤어요. 세무조사를 들어가 봤더니 X1년의 공급 대가가 아니나 달러 4,800 이상이라는 거죠. 4,800 이상이라는 거죠. 4,800 미달하면 간이가세자니까 이상이면 간이가세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결정 경정 한 날, 세무조사 한 날,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그대로 간이가세자로 봐줘. 그죠?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세무조사 받기 전까지는 간이라고 신고하죠. 그죠? 그리고 조사받아서 너 4,800 이상이잖아. 그러면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러면 끝나는 거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페널티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결정 경정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자, 요거 종정 규정이니까 하얀색으로 쓰겠습니다. 결정 경정 대상이 되는 세법 법 조문은 결정 경정 과세기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 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예요? 결정 경정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정 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 과세자를 준용해서 계산하겠다. 요게 종정 규정이죠. 그래서 공급 대가가 아니라 매출액의 10%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매입세액만 빼주겠다.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페널티가 약하다. 그래서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간이가세자로 보는 건 똑같아요. 결정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가세자로 보는데 그건 똑같은데 페널티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납부세액 계산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 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자를 준용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겠다는 개정사항이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 결정 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납부세액을 일반 과세자 준용하던 것을 결정 경정 다음 과세기간부터 결정 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자 계산 방식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다음이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부터다.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빨간색 별표하시고 20번 마지막인데 이 20번은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 별표입니다. 지방 소비세율이 조정이 됐죠. 과거에는 부가가치세로 거두면 85대 15였죠. 그래서 국세가 85고요. 그리고 지방 소비세가 15 비율인데 요게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위해서 79대 21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79대 21로 바뀌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사항으로 넘어가서요. 개별소비세법 개정사항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4월 1일 이후부터 개정 적용되는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자, 먼저 탄력세율인데요.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이 이제 없어졌죠. 자동차 사모물품이죠. 가세물품 중에 사모물품. 원래는 물품 가격의 5%인데 탄력세율이 적용돼서 3.5%, 1000분의 35가 적용됐었죠. 그런데 그 탄력세율은 2019년 12월 말까지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인데요. 4호에 해당하죠. 가세물품 4호에 해당하는 유류 물품이죠. 유류에 대해서는 뭐 저장이나 수송, 이동 과정에서 증발할 수가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종량세를 적용할 때 그 출고 수량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다. 자연 감소분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규정이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연 감소분이 0.5%였는데 요거를 0.2%로 개정을 했고요.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 범위의 조정인데요. 요거는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구석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정리하실 때 얘는 좀 구석진 내용이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얘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우리가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할 때 발전용은 원래 킬로그램당 12원인데 8.4원으로, 그죠? 그리고 발전용 외는 60원인데 42원으로 70%에서 42원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줬죠. 그때 발전용 외에 들어가는 천연가스의 범위가 조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전에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충전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수입 천연가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입한 거, 직수입자가 수입한 설비용 천연가스, 여기에 대해서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로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수입한 천연가스 외에도 국내 생산 천연가스와 그리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충전 사업자한테 적용하던 거에 추가해서 가스도매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도 발전용 외에 탄력세율 적용 대상 천연가스로 추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죠. 참고하시고 개별소비세법은 중요한 거 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개정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파트 주세법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주류 범위 확대인데요. 빨간색 별표죠. 자, 주류의 범위에 예전에는요, 주정하고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만 주류의 범위에 해당했는데, 이번에 그 주류의 범위가 추가됐습니다. 왜 이게 추가됐냐면 요새요 맥주 제조 키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맥주 그 원료가 들어있는 통하고요 그 안에 뭐 이렇게 혼합물 같은 거 봉투에 넣어가지고 라면 스프처럼 넣어가지고요 그걸 팝니다.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그 방법에 따라서 주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뭘 섞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맥주가 됩니다. 방금 만든 맥주가 돼요. 그래서 그 제조 키트가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거래를 법 테두리 안에 끌어들여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걔네들 제조 키트로 판매하는 것들도 주류 범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뿐만 아니라 자, 이 맥주 제조 키트를 설명한 거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된 후
그걸 산 사람이 추가적으로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거. 그죠? 얘를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개정 이유를 보시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예를 들면 수제 맥주 제조 키트를 얘기하는 거죠. 얘를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류의 범위 확대된 거, 제조 키트 들어간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빨간색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1번 주류 범위 확대하고 연결된 게 2번입니다. 2번도 빨간색 별표합니다. 주류 제조 면허의 면제인데요. 이제 주류, 술을 제조하려는 자는 술의 종류별, 주류 종류별, 그 다음에 제조장별로 시설 기준을 갖춰서 관할 세무서장한테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죠. 면허를 받아야 주류를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류 제조 면허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제자들이 있었죠. 종정 규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그죠?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학교가 학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안 받아도 되는 제외 사유로 뒀는데요. 여기에 이제 맥주 같은 주류 제조 키트가 들어와서 여기도 주류 제조 면허의 제외자로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오른쪽에 개정사항에 보시면 의제 주류 판매업자인데요. 의제 주류 판매업 면허 규정에 따라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제조 키트를 이용해서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줄로 내려옵니다. 이 제조 키트를 이용해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의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러니까 뭐 식당이나 뭐 어떤 그 마트나 이런 데서 제조 키트를 가지고 주류 판매 식당에서, 식당 같은 데서 제조 키트를 가지고 그거 맥주 만들어서 팔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이 의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 키트를 가지고 거기서 술을 만들어서 팔 때는 제조 면허 안 받아도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요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읽어보면 의제 주류 판매업 면허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곳으로 보는 자, 뭐 식당이나 뭐 백화점 이런 곳들이죠, 그죠? 그런 곳에서 자, 제가 콤마를 이렇게 쳐놨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맥주 제조 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킨 거,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류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주류, 이게 뭐예요? 아까 주류 범위에 포함된 개정사항이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주류를 의제 주류 판매업자가, 의제 주류 판매업자가 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 면허 없이도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개정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개정 이유를 보시면 식당, 판매점 등, 백화점 등 의제 주류 판매업자가 주류 제조 면허 없이 주세를 내고 키트 등을 이용해서 주류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키트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주류 제조 관리사 면허 제도인데 이거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주류 제조 관리사에 대한 규정은 다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주류 과세 체계 개편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맥주 탁주 종량세 전환, 엄청 중요한 거죠. 빨간색 별표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기존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주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정은 종량세, 주정 외의 주류는 종가세 이렇게 적용을 했었죠.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은 종량세고 주정 외의 주류가 종가세였는데 주정 외의 주류 중 뭐요? 탁주와 맥주는 종량세로 바뀌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율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주정 과거의 세율은 얼마였습니까? 57,000원이었죠. 그래서 킬로리터당 57,000원 주정.
그 다음에 탁주는 어떻게 됩니까? 탁주는 킬로리터당 41,7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는요, 833,300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보면 생맥주 세율 경감이라는 게 있죠. 자, 원래 맥주는 킬로리터당 833,300원입니다. 맥주는 킬로리터당 833,300원이에요. 그런데 맥주를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가지고 맥주가 추출되는 그 어떤 그 추출구를 통해서 맥주를 따라가지고 팝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생맥주 마실 때 그런데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마시죠. 그죠?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그래서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의 경우에는요, 요 킬로리터당 83,300원에 80%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80%. 80%를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664,240원이 나오죠. 킬로리터당. 그런데 80%를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100원 이하는 없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664,200원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 거기 밑에 교재 관련된 내용에 자세한 내용은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과거에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그죠? 발효주는 무조건 30%. 그런데 탁주는 5%, 맥주는 72%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탁주하고 맥주가 종량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종가세의 발효주는 몇 프로다? 30%다.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졌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량세로 바뀌었으니까요. 맥주, 탁주 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1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주류 수량 계산 방법입니다. 얘가 이제 종량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량 계산을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맥주나 탁주를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나 탁주에 대해서는 수량을 출고되는 수량의 인정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가지고 과세 대상 수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인 경우에는요, 최초 출고되는 200kl 이하면 출고되는 수량의 인정 비율 40% 곱한 걸 출고 수량으로 보는 거고, 과세 대상 수량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kl 초과 500kl 이하 수량에 대해서는 출고 수량의 인정 비율 60% 곱한 거를, 그리고 500kl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80% 인정 비율 곱한 것을 과세 대상 수량으로 보겠다는 거고, 탁주는요. 탁주는 5kl 기준이죠. 5kg 최초 출고되는 5kl까지는 60% 인정 비율, 그거 초과하는 경우에는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꼭 표시 보시면 맥주의 경우에 원료 공유 중 쌀이 사용된 중량이 그 밑에 줄에 전체 합계 중량의 20%를 넘어가요. 20% 이상입니까? 그러면 출고 수량별 인정 비율을 30%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40%, 60%, 80%가 아니라 쌀이 사용된 그 중량이 전체 합계의 20% 이상이면 인정 비율을 40%, 60%, 80%가 아니라 30% 적용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두 번째 꼭 표시입니다. 자, 시설 기준을 갖추고 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밑에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먼저 출고하는 500kl 이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을 주전연도의 과세 대상 수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제조업자냐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출고 수량 계산을 달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건은요,
첫 번째 가에 보면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았거나 아니면 출고 수량이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 수량이 3,000kl 이하면 그러면 최초 500kl 이하 수량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출고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70% 곱한 금액을 출고 수량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오셔서 시설 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이전의 규정에는 우리 앞에서 주류 제조 면허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 종류별 그리고 제조장별로 시설 요건을 갖춰서 면허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설 기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가 종전에 시험, 축제,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요건이 면제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시음 행사를 하는 경우, 시음 행사를 위해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시설 기준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특정 주류 도매업자 취급 주류가 확대됐는데요. 특정 주류 도매업자의 유통 가능 주류가 기존의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 제조자의 맥주, 중소기업 제조자의 맥주 이렇게 유통할 수 있었던 규정에서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유사탁주라는 건 뭐냐 하면 탁주를 만들 때 탁주에 들어가는 그 첨가제 이외의 첨가제를 넣으면 탁주가 아니라 유사탁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류 도매업자가 특정 주류 도매업자가 이 유사탁주도 거래할 수 있도록 그 취급 유통 가능 주류에 유사탁주를 추가해 줬다. 그래서 유사탁주 이거 거래할 수 있도록 판로를 좀 확대해 주고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정 내용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의제주류 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정신고 의제인데요. 종정규정을 보시면 원래 그 주류 미술술더 제조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할 때 이전 예정일 15일 전에, 그죠? 이전 예정일 15일 전에 전출지가 아니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른쪽에 의제주류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전하면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했다. 그러면 판매장 주세법에 따른 판매장 이전 신고 한 걸로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전통주 통신 판매 과세 표준 변경인데요. 요거 빨간색 별표입니다. 자, 우리 과세 표준에 대한 규정은 이 종가세가 적용될 때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통상 가격, 그죠? 통상 가격을 그 과세 표준으로 봤었죠. 통상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의 도매 수량과 도매 방법에 의한 가격 거래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 도매 거래 방식에 따른 그런 판매 가격을 통상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 8번 개정사항의 밑에 관련 교재 밑에 제가 내용을 요약해 놨죠. 그죠? 자,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8번 개정사항 표 밑에 관련 교재 밑에 제가 작은 네모 박스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개정사항을 넣어놨는데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일반적으로요. 통상 가격은 도매 수량과 가격 방식에 따른 가격이죠. 통상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했고요. 그리고요. 외상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통상 가격보다 더 많이 높은 가격을 받더라. 그러면 그 거래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됐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통주에 대해서 통신 판매하는 경우 그 거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법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세 번째 콤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통주의 경우 통신 판매 방식,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통신 판매 방식으로 통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해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 과세 표준을 계산했습니까? 통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는 통상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그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출고한 이후에 가격을 깎아준다든가 돌려받는다든가 그런 거 우리 적용 안 해줬잖아요. 처음 출고한 가격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통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요. 그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 가격이 아니라 통상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해주겠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통주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방식에 따른 통신 판매 방식으로 통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뭐다? 통상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8번 중요한 개정사항이니까 빨간색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항이죠.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주세 보전 명령에 따라서 보전 명령 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사전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이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맨 밑에 관련 교재 맨 밑에 그 박스를 보시면 요게 개정 내용이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협의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내국소비세법에 대한 개정세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개정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잘 준비를 해오셨다면 개정된 내용만 추가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험을 보는 날짜가 애매하니까 이 나눠드린 자료 중에 언제부터 이 개정 내용이 반영되는지를 반드시 검토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좀 혼란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차피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그런 어수선한 상황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은요 건강하지 않으면 체력이 안 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1차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의 노력 이상의 그런 좋은 결실을 얻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정규 과정은 다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처럼 실전 모의고사,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 3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볼 텐데 모의고사를 볼 때는 1회, 2회, 3회 세 가지 시험 그 문제 중에 2회를 가장 난이도 높게 출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시험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모의고사 볼 때는요.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시험장에서도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부터 풀어라? 쉬운 것부터 풀어라. 쉬운 것부터 골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도요,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때려 넣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내가 몇 문제를 더 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탁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시험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 있는 거, 쉬운 거 먼저 푸는 겁니다. 꼭 습관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개정세법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언제라도 학원 홈페이지에 저를 찾아와서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나중에 우리 시험 끝나고 좋은 얼굴로, 서로 웃는 얼굴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